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탈당으로 정치권에는 다시 제3지대론이 불붙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한반도에 전격 전개된 사드 배치를 두고 대선 주자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용범 전 국회 대변인, 김현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관련 소식 먼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더 다른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헌재가 사실은 뭐 어제쯤에는 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왔었는데 뭐 관례에 비춰서요. 근데 어제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아무래도 좀 고심이 좀 많이 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좀 선고일 발표가 좀 늦어지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다 언론의 보도고, 관측이죠? 네네. 헌재에서는 어제 이제 그 브리핑에서 그 선고 기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예. 이렇게 한마디만 했어요. 네. 일단 그러니까 그 이것은 앞서서 밝힐 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뭐 3일 전에 한다, 이틀 그렇죠. 전에 한다 그런 규정이 규정이 없는 없죠. 거죠. 그리고 지금 3월 13일 이제 이정미 헌재 재판관 권한대행의 퇴임일에 전에 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박한철 소장이 지난번에 퇴임하면서 네네. 그렇게 의견을 피력한 거지. 지금 그게 무슨 재판관의 의견은 아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다 이제 추측에 불과한 거고. 네. 물론 뭐 3월 13일 전에 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나 뭐 언론 지적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네. 헌재 규정에는 6개월 내에 판시하도록 이렇게 훈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10월 말에 탄핵 소추가 됐기 때문에 아직 그 훈시 규정에 비춰도 시간이 많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서두르는 문제보다 신속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든지 정당성이라든지 법리적 흠결을 남기지 않는 그런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재판관들께서 굉장히 신중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어떤 예단을 할 수 없게 예. 어떤 시사도 하지 않는가 네.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날지 안 날지도 그것도 헌재에서 어떤 입장을 내봐야 하는 거지 네네. 알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공정성을 고민하다 보니 뭐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긴 한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통진당 해산 때 이틀 전에 이제 선고 기일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3일 전에 기일을 잡았다는 점을 좀 비춰보면 네네. 어저께 이제 헌재 관계자의 브리핑, 그다음에 이제 오늘 대체적으로 이제 여의도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네네. 13일 이전에는 선고 기일이 잡힐 거로 봅니다. 네. 그리고 네. 뭐 대부분 국민들의 이제 여론이라는 게 이제 현재의 판단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진행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 여론의 74%가 꾸준히 이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예. 재판관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제가 볼 때는 한 10일경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13일 이후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7명의 재판관이 하게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이 13일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거긴 하지만은 헌법에 보면은 헌법재판소는 구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구인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구인이 맞죠. 그러나 그럼 구인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법리적 논쟁이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헌재가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케이스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이것도 많이 지적하는데 자꾸 이렇게 언론이 놓치는 부분인데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가 1차적으로 확정이 되고 그 헌법과 법률 위반이 대통령의 파면 그러니까 탄핵에 이를 만한 그런 중대한 거냐 이 두 가지가 이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그 소위 말하는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노 전 대통령이 인정을 했어요. 나 위반했다. 그러나 탄핵 사유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는 첫 번째 부분, 이게 헌법과 법률 위반인가 부분에 대해서 네. 계속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가장 중요한 뇌물죄 같은 경우는 1심에 지금 재판에 이제 시작되는 단계 아닙니까? 근데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헌재가 뇌물죄에 근거해 가지고 탄핵을 했는데 네. 나중에 그 뇌물죄가 이재용 무죄로 나면은 그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제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법리적으로도 그럼 그게 혐의가 있다 해서 이게 과연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는 그런 중대한 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헌법재판관들이 고심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13일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설정된 그 헌법재판관의 임기에 맞춘 시한인데 재판관들이 이 날짜에 맞출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됐고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자 이렇게 나갈지 이것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다. 저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기존의 형사재판과는 분명히 다른 정치적인 네, 그렇죠. 어떤 네,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행상에 대한 판결이죠. 네네.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뇌물죄의 문제는 이미 그 특검을 통해서 조치가 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표현의 자유 문제, 블랙리스트 사건이 바로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요. 세월호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보호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무능함에 대한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에 대한 규정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그다음에 국정 운영과 국정농단의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네. 인용이 될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토요일마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이유가 그냥 단순히 대통령의 그 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으로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이 부분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용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는 점이 아마 그 인용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그 탄핵 심파일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일단은 뭐 결정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관측들을 정치권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으로서도 그렇죠. 아니라고도 하면서도 어쨌든 대선과 관련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야의 어떤 셈법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죠.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 이 헌재의 심판이란 결국은 크게 보면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최종적인 그 사법적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헌재가 심판을 한 건데 그러면 모든 재판에 있어서 그 최종점이 헌재 재판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면 이건 정말 민주사회에서 곤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최종적인 종점이 되려면은 국민들이 승복을 하고 특히 국민을 대신하고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이 그 부분을 승복하지 못하겠다. 난 이거 승복 못하겠다. 이러면은 그런 흠결이 생기면은 정말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네네. 지금 그런데 이제 정치권의 셈법이 다른 이유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이제 말이 좀 많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기각 안 되면 혁명이 뭐 이렇게 네.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는 승복하겠지만은 국민들이 승복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이제는 뭐 또 뭐 이렇게 말을 자꾸 이제 변화시켰지만 어쨌건 만약에 대선 주자 특히 유력한 대선 주자 나 이거 승복 못 하겠다 이러면은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고요. 그 예컨대 신한국당 아니 죄송합니다 한국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요. 같은 경우도 네. 승복한다. 아직은 결과에 예. 전적으로 승복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입장을 보면은 승복은 하는데 이것이 국민들이 다 승복하려면 최대한 승복하려면 100%는 아니겠죠. 그러나 최대한 국민들이 승복하려면 정말로 공정하고 절차적으로 엄정하고 또 법리적으로도 흠길이 없는 그런 걸 내놔야지 이렇게 시한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특정한 어떤 영향을 받아가 해놓으면은 여론의 영향을 받아 해놓으면 그 국민들이 과연 승복할 수 있겠냐? 우리는 승복하겠다. 그러나 국민들이 과연 승복하겠냐? 이 문제가 끝이 나겠느냐? 네. 더구나 대선이 다가와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각자 그 대선을 앞두고 이제 자기 세법이 있겠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것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됩니다. 이 승복하지 않으면 이것은 헌재 결정이 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만큼 헌재도 국민들 대다수가 승복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신중해야 된다 이거죠. 네. 예, 김종인 대표 사실 뭐 1년 2개월 만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삼고 초려 끝에 와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이런 평가들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향후 어떻게 행보를 할까? 대선 만약에 이제 탄핵 심판 결론이 나면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텐데 조기 대선 치러진 전국과 맞물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향후 행보 어떻게 좀 전망을 좀 하시나요? 일단 먼저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지난 총선에서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123석을 이끄는데 공헌을 하신 분이고 함께 당에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어쨌든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뭐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행보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바른당으로 바른당으로 가실지 아니면
뭐 국민의당으로 갈지 아니면 제3지대를 구성할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선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언젠가는 또 같이 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그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안타까운 마음을 좀 표현하긴 했는데 향후 행보에 대해서 일단은 뭐 말씀하시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 중에 다른 당에 갈 것이냐 이런 궁금증을 물어봤을 때 다른 당에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관측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싶긴 한데요. 그 상식적 차원에서 네. 죄송합니다.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탈당을 한다는 게 참 상식 차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이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지율도 압도적이고. 네. 아니, 그렇다면은 대권이 눈앞에 와 있는데 탈당을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 것은 그만큼 뭔가 절박한 이유가 있을 거다. 저는 그것을 두 가지라고 보는데 네. 하나는 본인이 이 당내 패권주의, 민주당 안에서 하는 소위 말하는 비문 세력들이 하는 당내 패권주의에 여기에 같이 갈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권력을 잡지 않았는데도 패권주의가 횡행하는데 권력을 잡은들, 제왕적 대통령이 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 패권주의에 반대했을 그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권력 의지인데 본인의 권력 의지는 소위 말하는 분권형 개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이제 단일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아침에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거의 다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다가 민주당 내에도 언론 보도에 보면 30에서 40명 되는 개헌파가 있어요. 네. 이분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을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그 분권형 개헌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국가 원수적 지위만 누리는 네. 오스트리아나 독일식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 행정부 수반권한은 총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과거 인터뷰한 거 보니까 87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에 출마할 의지가 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한 걸 봤는데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그런 대통령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그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국가 원수적 지위라나 혹은 또 그 반대로 실질적 행정 수반으로서의 국무총리의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의지가 없이 어떻게 집권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것도 의원직을 버리고 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19대, 20대 국회의원 중에 탄핵을 자기가 모시는 분을 자기가 손으로 탄핵해놓고 의원직은 갖고 있으면서 저렇게 본인이 스스로 의원직 버리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 헌정사에. 네. 옛날에 저 수도 이전 문제 두고 네네네. 그때 신한국당인가 새누리당에서 박세일 교수가 의원 전국구 비례대표 1번을 하다가 나는 그 수도 이전에 대해서 반대한다. 양심상 반대한다. 그러고 의원직을 스스로 던진 적이 있지. 그 이후로 의원직 던진 사람 그렇게 없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결정이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주당 내 개헌파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세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뭐 함께 뭐 탈당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조짐도 좀 있는지 아니, 궁금하고요. 뭐 그런 흐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앞서 패권 때문에 나가신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형체가 없는 그야말로 가상의 시나리오이죠. 예전에 그 총선 전에 공천이 좀 불안정한 분들이 나가서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게 있고요. 실제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44%, 45%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의 가능성과 열망이 높은 이 시점에서 김종인 의원이 탈당한 것은 정치적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민주당 안에 패권이 있기 때문에 나간다 또는 개헌 때문에 나간다 이렇게 보는 것은 하나의 또 가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 안에서 추가로 뭐 움직임이 있거나 예. 함께 그 개헌 문제 때문에 제3지대로 간다거나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문재인 후보 역시 개헌은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시기와 시점에 대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이 국민에게 여론을 물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개헌의 내용이 단순히 권력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네, 지금 보면은 그럼에도 지금 보면은 김종인 전 대표가 따로 한 얘기가 친문 세력에 부활시킨 것을 책임지는 차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잡아볼 생각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두고도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김종인 대표님,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탈당 전에 네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했던 진영 의원 같은 경우도요. 예. 이제 설득을 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분의 선택이 지금 저희들도 좀 당황스럽고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지난 총선 때의 역할 그동안 해왔던 게 있고요. 저희가 볼 때 김종인 위원장님이 당에 남아서 어른으로서의 역할 또한 이제 필요했던 지점이죠. 네. 그러나 어쨌든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늘 이제 선택을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큰 흐름에서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의 큰 흐름에서 다시 네. 한번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예, 예. 지금은 잠시 이제 뭐 떨어져 있지만 네. 또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충격도 받고 참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게 우리 저 의원님이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작년에 더불어민주당이 초기에 그 지지율 낮을 때 비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만한 성과를 이루었는데 굉장히 주장이 강하고 소신이 강한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이제 나가시는데 그동안 하실 말씀은 다 했어요,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독설을 많이 날렸습니까? 그래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라든지 뭐 특히 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박을 못하는 이유가 이 뭔 말을 또 하실지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탈당이라는 그 엄청난 일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김종인 전 대표가 나갈 방향은 그쪽에서도 지금 최대 40명이라 그러는데 40명이 될지 뭐 4명이 될지 그건 알 수 없고요. 네. 다만 본인이 개헌이라는 대선 전 개헌, 분권형 개헌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아마 세력을 규합할 거고 그 세력은 이미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현재 94석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내 한 30명 되는 개헌파. 그다음에 누굽니까? 바른정당에 30여 명,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개헌 발의석이 150인데 헌법상 150명 이상이 발의하면 2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서 60일 내에 국민 투표하도록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공고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거나 또 국회 의결을 거쳐도 좋고 안 거쳐도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게 네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150명이 만약에 단일화를 만들어 개헌 발의를 하게 되면 네. 국민 공고를 이거는 당연한 절차로 해야 되고 국회 의결이 거치는데 이제 제적의원 3분의 2죠. 그때 진검승부가 날 겁니다. 아마. 네. 그게 개헌 의석이 3분의 2가 넘어서서 200이 넘는 사람이 찬성을 하게 되면은 개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거는 거부를 할 수가 없는 헌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거기서 200석이 안 되면은 이제 부결이 되는데 네. 그러한 진검승부를 벌이는 어떤 선두에 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좀 헷갈렸던 부분 박세일 교수 사례요. 한나라당이고요. 비례 2번이라고 하네요. 네네. 그 정정을 이번이었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정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뭐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종인 대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이 써준 공약을 읽어가는 대선 주자들은 결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면서 상당히 좀 강한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지금? 남이 써준 대선 공약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네. 근데 대통령 되신 분이 있잖아요. 남이 써준 공약으로. 네. 그리고 준비된 대통령 또는 준비된 뭐 여성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하셨던 분인데요. 동의합니다. 남이 써준 공약으로 대통령 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고민과 가치와 철학으로 대통령이 되시고 그리고 국민이 검증하고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은 어찌 됐던 정권 교체와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님의 고언 충언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남이 네. 써준 공약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보면은 김종인 전 대표랑 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저 박영선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요. 지금 보면은 저 안희정 지사를 좀 지지하는 네. 멘토단을 합류를 했죠. 네. 이걸 어저께, 두고, 네네.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있어요. 안희정 지사와 관련해서 김종인 전 대표도 약간 좀 호의적인 입장을 좀 취해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히 문재인 전 대표를 배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떤 전략인지 포석인지 이런 해석들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치인들이 선택하는 것은요. 네네.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학이나 가치나 노선이 같아서
이제 지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은 또 할 수 있고 또 특정인이 싫으면 또 다른 쪽에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의 선택은 그야말로 이제 안희정 지사의 그 장점을 보고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역시 존중하고요. 그리고 그런 흐름이 무슨 뭐 비문이다, 반문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은 호사가들의 그런 분석이라고 저는 보고요. 박영선 의원은 앞으로 뭐 본인이 이제 정적으로 그 선택할 지점이 있고 그것이 일정하게 맞으면 맞닥뜨려서 맞으면은 이제 가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저희 뭐 아까 뭐 패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 대표의 지지도에 대해서 이렇게 반하는 뭐 반대 세력들이 뭉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번 대선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는 전국에서 쭉 보면 네. 국민들의 요구나 열망은 더 이상 이런 그 국가의 운영을 불안정하게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예. 국정을 잘 하실 분, 그다음에 검증이 끝난 분 또는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대통령에 대한 열망이 높은 점이 압도적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합쳐서 이제 거의 60%를 육박하는 지지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뭐 패권이니 아니면 반대 세력의 결집이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지양해야 될 그런 분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문재인 전 대표 높은 지지율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김종인 전 대표의 그 탈당, 그 의원직 사퇴 탈당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주변 인물들, 영입 인사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설화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좀 그러니까요. 그 문재인 전 대표께서 이제 사람을 많이 모으다 보니까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섞여 있을 수는 있겠는데 네. 유독 그 무슨 위원장을 맡은 분들이 주로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 그 무슨 저 뭐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저를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어떻게 저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의 그런 위원장을 맡으셨으면서 5.18에 대해서 민주당이 평소에 가져온 입장과 전혀 반대되는 의견을 그렇게 얘기하고 또 부인이 법정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때 네. 그러니까 내가 권총으로 쏴주기 어쩌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 그다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역시 무슨 위원장이신데 뭐 역시 성격은 자문위원장이신데 여기는 최고라고 저는 그거는 정말 저도 동의하기 어려워요. 김정남 암살이 북한 내부의 권력 속성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김정은 입장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국제적 테러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건데 김정은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북한의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자문위원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이제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네. 이것은 뭐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 백혈병 노동자 문제를 가지고 그 노조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그 전문 시위꾼이다, 귀족 노조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했는데 그 귀족 노조 아닙니까? 저는 귀족 노조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구설이 오르는데 아마 민주당 내부 혹은 그런 데 대해서 좀 이렇게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네. 하는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문 시위꾼이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진솔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국민들에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었지 제 진위는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특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씀에 대해서는 네. 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진위가 그런 거 아닌 거로 생각한다. 진위가 아닌 게 무슨 뜻인지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전인범 사령관이나 양향자 최고위원 이런 문제는 저는 뭐 아주 마이너한 문제라고 보는데 네. 문 전 안보 대표- 본질에 관한 것은 예. 본인이 정확하게 국민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워낙 많은 분들과 합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지 선언을 하고 자문으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과거의 일, 그다음에 또는 현재의 일 때문에 이제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께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이미 하셨고요.
특히 이 정권 교체라는 또는 지금 이제 탄핵이라는 아주 그 중대한 시국에 있어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문재인 후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정말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일고의 그런 뭐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특히 그 국민의 감정을 좀 건드리는 것은 저희로서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다시 한번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고 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진짜 불철주야 많은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김종인 전 대표의 발언을 좀 되짚어 보면요. 탄핵 심판 이후에는 후보의 선호도도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악재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리는 상황까지 염두에 둔다면 어떻게 볼까요? 저는 뭐 잘못한 것은 시인하면 국민들이 용서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 전국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네. 본인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에 대한 선호도나 적합도가 훨씬 더 결집도가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 또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은 여전히 이제 지금은 44% 가까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35%. 그다음에 저희 이제 뭐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까지 예. 포함하면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김종인 위원장이 예측하는 전망은 좀 틀리지 않을까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한국당 좀 질문 또 드릴게요.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신경전 굉장히 거센데 지금 이 두 당의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와중에 아니다, 두 당이 나중에는 합해질 거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좀 그 해석할 수 합해질 있을까요? 거다라는 그 얘기 이제 합당론 예. 그는 제가 보기에는 좀 희망이 섞인 얘기 아닌가. 그냥 객관적인 전망보담도 지금 두 당은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실 되돌이기 어려울 만큼 많이 갈라져 있어요. 예. 가장 큰 것은 바른정당의 태동 경위가 대통령이 탄핵을 하면서 저쪽에서 이제 탈당을 해가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어요. 만약에 바른정당의 30여 명의 의원이 거기에 가세하지 않았으면은 야당만으로는 탄핵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고 그 탄핵에 대해서 이제 그 원천적인 그 말하자면은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양당이 그렇게 하면서 바른정당에서 특히 당시 새누리당 보고 이거는 존재하지 말아야 될 당이라고 자꾸 근원적 부정을 하니까 네. 자유한국당에서 그 나간 분들에 대해서 조직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굉장히 합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또 더 큰 이유는 지금 양쪽이 지향하는 바가 달라졌어요. 그 지금 바른정당은 처음에는 안보는 보수, 경제는 이제 진보 이런 얘기로 하는데 요즘은 잘 헷갈리게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국민들도 그 헷갈림 속에서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 안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그냥 합치지 말고 그냥 독자적으로 가자. 네. 그러면 나중에 대선 국면에서 범보수 단결, 범보수의 단합이라는 측면에서 연대를 해가지고 각 당의 후보끼리 어떤 후보 단일화든지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네. 당을 합치는 것은 이제는 이념이나 지향하는 바나 당 그 구성원의 속성이나 태동 과정이나 네. 뭐 현실적인 조직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더 많은 실정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께서는? 저도 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바른당과 자유당의 그 의원들의 지지하는 지역에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예를 들면 수도권 지역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에 기반을 둔 자유당하고 이제 바른당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 간에 이제 격돌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정당이 합치는 건 쉽지 않은데 네. 어쨌든 이제 그 인용이 되고 나면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자유당의 지도와 그다음에 바른당의 지도를 보면 바른당이 지금 제4당으로 전락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절박함이 생기면 또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당장의 대선을 앞두고 두 정당이 합친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뭐
어려운 문제 아니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